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5편 우왕 강화도로 쫓겨나다. 서기 1388년에 이성계와 조민수는 요동으로 진격하라는 어명을 어기고 끝내 회군을 감행했고, 그 결과로 최영이 지금의 경기도 고양에 해당하는 고봉현으로 유배됐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서와 고려사 저료 등의 사서에는 이성계가 최영을 귀양 보낸 직후에 이성계가 살던 동네에 다음과 같은 동요가 불려졌다는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서경성 밖에는 불빛이요, 안주성 밖에는 연기가 비치네.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이 원수님, 원하노니 만 백성을 구제하소서.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수님은 이성계를 일컫습니다. 회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조정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이성계에게 만 백성을 구제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노래가 유행했다. 자,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어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막 군사를 돌렸을 때에도 비슷한 노래가 불려졌다는 기록인데요. 사서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의 지시로 군사들이 위화도에서 뗏목을 타고 모두 강을 건너고 나자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군사들이 머물러 있던 섬이 물에 잠기므로 모두들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군사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목자 득국이라는 동요를 노래하였다. 여기에서 목자란 나무목의 아들 자자인데요. 나무목 밑에 아들 자자를 받치면 오얀리가 되지요. 따라서 목자 득국이란 이 씨가 장차 나라를 얻어서 그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어명을 어기고 군사를 돌려서 이제 막 이 회군이라고 하는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써부터 이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이라는 동요를 남녀노소가 다 불렀다 했으니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조민수를 쳐내고 우왕과 창왕을 제거한 연후에 공양왕 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런 어떤 동요가 돌았던 것을 위화도 회군했을 때로 소급을 시켜가지고 고려사 저료 찬자가 사전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전략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내려오는데 백성들이여 환영해라. 뭐 하느냐 너희들은. 동요도 부르고 환영을 하지 않느냐. 그 참원은 조금 수될 것인데 그래봐야 몇 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화도 회군은 그 당대부터 배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료기술상. 그렇게 되면은 이성계는 역적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여는 뛰어난 영웅이 되는 거고, 백성들은 그런 뛰어난 영웅을 맞이하는 아주 선량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한참 나중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도 제거한 다음에 퍼뜨렸던 참언이나 동요 따위를 위화도 회군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사서에 배치를 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역시 역사에 출연하는 모든 예언은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성계가 점차 권력을 장악하면서 자기의 그런 행동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런 뭐 동요라든지 또는 그 이이님의 그런 그 예언이라든지 이런 일화들로 지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 조선 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있던 사실을 좀 더 강조해서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들 참언이나 노래들 중에서 목자 득극에 관한 얘기는 비단 이성계 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묘하게도 왕실 혈통인 왕씨와 이씨 사이에 원수처럼 대립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인정권 시기에 그러했죠. 목자 득국술은 18자 유황설이라고 해가지고 10십자에 8팔, 아들자를 합치면 오얀리가 돼가지고 이시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자 하면 또 이시성이 되어가지고 고려시대에서는 그 18자 유황설 혹은 목자 득국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꼭 이성계가 살았던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자희, 이자겸, 이방,
이음인 등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당대 문신이든 무신이든 집정으로서 왕권을 능가하고 국권을 농단하면서 좌지우지했던 그런 어떤 대신들은 이런 설들이 돌았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왕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왕조를 열 수 있는. 그래서 이성계에게만 이렇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계 측, 다시 말해서 조선 건국 세력 쪽에서 이런저런 참언과 노래들을 퍼뜨리면서 기왕에 있던 목자 득국설이나 18자 위양설도 함께 끌어다가 활용한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써오던 원나라 연호는 사용을 금하고 명나라 태조의 연호인 홍무를 사용하도록 하겠소. 또한 오늘부터 모든 신료들에게 원나라 복장을 금하고 명나라 의복을 착용하도록 명하는 바이요. 주상 전하, 전하께 발표하시라고 보내온 인사발령 서리옵니다. 과인이야 그리 발표를 하라면 해야지. 오늘자로 우현보를 파면하고 조민수를 좌시중으로 삼을 것이며 이성계를 우시중으로, 또한 조준을 첨서밀직사사 겸 대사헌으로 임명할 것이요. 이즈음이면 실질적인 조정 권력을 조민수와 이성계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좌우시중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야 당연하다겠죠. 그렇다면 문신 중에서 정이품의 대사헌으로 임명된 조준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성계 쪽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준의 도량과 재간이 비범함을 보고 그와 함께 이를 의논한 다음에 크게 만족하여 그를 대하기를 마치 옛 친구처럼 하였으며, 회군한 뒤에는 그를 천거하여 첨서 밀직사사 겸 대사헌으로 임명하였고 대소사를 모두 그와 의논하였다. 조준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자임하면서 아는 것은 다 이성계에게 말하게 되었다. 고려사 열전편 조준전의 내용 일부를 소개했는데요. 바로 이 조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어찌됐든 이성계의 천거로 조준은 사헌부의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오르는데 그는 대사헌이 되자마자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사헌부에서 충분히 논죄한 바 내시 조순, 조복선, 윤상, 그리고 전 지신사 김약채의 죄가 중하므로 유배형에 처하도록 휴상전하께 고하도록 하라. 우왕의 측근 세력 몇 사람부터 우선 쳐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진 고려사의 기록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때 조민수와 이성계 등 회군에 성공한 무장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장수들이 흥국사에서 회의를 하였다. 우리가 군사를 돌릴 때 왕과 최영의 측근에 있으면서 우리의 회군을 방해했던 자들을 모두 찾아내어서 숙청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최후까지 최영의 곁에 있었던 장수와 문신부터 숙청을 합시다. 전 평리안수를 안변으로 유배하고, 전 응양군 상우군 정승가를 영해로, 전 판밀직 인원부를 함창으로, 동지밀직 안주는 봉주로, 지밀직 정의계는 음죽으로 유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최영의 유배지 고봉현은 도성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그럼 유배지를 멀찌감치 하포로 바꾸도록 하지요. 이성계, 조민수 등 권력을 잡은 이른바 회군파는 이렇듯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그 사이에 최영의 유배지는 지금의 경상도 마산에 해당하는 멀리 하포로 변경됩니다. 물론 이때쯤 회군파 일각에서 국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 수족이 잘린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우왕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처지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나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자면 우왕은 이런 와중에도 한바탕 거사를 도모했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록을 살펴보죠. 6월 5일 밤에 우왕은 환관 수위 80여 명을 데리고 갑옷을 입은 다음 이성계, 조민수, 변한열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모두 군사들을 성문 밖에 주둔시키고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우왕이 친히 갑옷까지 챙겨 입고서 이성계, 조민수 등의 회군파 수장들을 처치하러 나섰다면 대단한 사건일진데요. 사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한두 줄 나오고 맙니다. 우왕이 기껏 수위를 보던 환관 몇십 명을 데리고 가서 4만여 명의 정예병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계와 조민수를 죽이겠다고 출동했다는 기록을 신뢰할 만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사 연구자들도 회의적입니다. 이 기록을 실제 그대로 믿기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우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이제 악소배라고 자료에는 표현이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과 사냥을 하러 다니고 뭐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 우왕이 이끌고 간 80명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휘하에 이런 악소배들을 이끌고 뭔가 공격을 해보는, 뭘 신용을 해보는 이런 거였겠지만은 이것이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실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왕이 평소에 사냥 행차를 할 때 함께하던 측근, 즉 사서에서는 악소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들과 마지막으로 어떤 결심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느냐? 미리 연락을 하여 80여 명을 모았사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내전 뒷뜰을 모아나왔사옵니다. 하운데 주상 전하, 어찌하여 전하께서 갑옷을 차려입으시고 과인이 직접 내 수하들을 지휘하여 이성계, 조민수, 필자들의 목을 베고야 말 것이다. 하오나 저들은 대군을 거드린 장수들이옵니다. 어찌저 수십 명 가지고는 어찌해볼 상대가 아니옵니다. 이민전 측근에 있던 신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거나 유병에 처해졌다. 이제 곧 저들의 칼날이 과인을 향할 것인데 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자, 가자. 너희들은 오늘 밤 나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자, 모두 이성계와 조민수의 집으로 출격하라! 이렇게 해서 달려갔더니 이성계와 조민수는 집을 비우고 군사들과 함께 성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궁궐 안에 유폐되어 있다시피 포위되어 있었다 해도 이성계 등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무모하게 벌였다가 공격 대상이 집에 없어서 허탕치고 돌아온다. 자, 아이들의 병정놀이면 모를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강제강 위원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실제로 그랬을까는 저도 좀 반신반의하지만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이성계를 불러서 자기 측근으로 하여금 이게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는 하는데 실패했지요. 이거는 마치 최충원 집권기에 그 희종이 왕준명을 불러다가 왕이 부르시니까 급히 그 영공이시여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국왕께서 부르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로 해가지고 포상을 내린답니다 해가지고 끄여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주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거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역사적 상상력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좀 살펴볼 문제고 실제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혹시 우왕이 이성계 등에게 모종의 제안을 하거나 혹은 담판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거부당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6월 7일 이성계와 조민수를 비롯한 무장들이 숭인문 밖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우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이화, 조인벽, 심덕부, 왕안덕 등을 궁궐로 보냅니다. 전하, 여러 장수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겠사옵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병장기를 다 내어놓으시옵소서. 말 한 장 하나라도 궁중에 남아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알겠다. 다 가져가도록 하라. 궁궐에 무기 하나 남겨놓지 않고 완벽하게 무장 해제를 시킨 셈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왕이 환관내시 80여 명을 이끌고 이성계 등의 집을 공격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은 경술일로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1388년 6월 8일에 해당합니다. 모든 장수들이 몰려와서 우왕에게 청하였다. 전하! 최영은 이미 죄를 받아서 하포로 유배되었사옵니다. 최영의 딸인 영비 역시 왕비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니 고아래 둘 수 없사옵니다. 전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사옵니다. 나는 결코 왕비와 헤어지지 않을 터이니 염려 마시오.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영비를 홀에서 쫓아내시옵소서. 전하, 제가 저들의 요구대로 궐을 나가겠사옵니다. 하오니 그리하겠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니요. 그리할 수는 없소. 만일에 영비를 내쫓는다면 과인도 함께 궁궐을 나갈 것이다. 전하의 뜻이 그러하다면 잘된 것 아닌가. 장수들은 군사를 배치하여 대궐을 보위하라. 예! 하오면 왕비와 함께 강화도로 떠나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전하는 궐에 남으셔야 하옵니다. 아니요. 나도 함께 갈 것이오. 알겠느니라. 내 강화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떠나라면 떠날 것이니라. 지금 당장 출발하시옵소서. 여러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을 에워싸고서 왕에게 강화로 나갈 것을 청하였다. 우왕은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말 한 장에 올라앉은 채 채찍을 잡고서 말했다. 오늘은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 꼭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인가? 측근들은 엎드린 채 울기만 할 뿐 아무 대꾸도 못하였다. 그럼 가자. 드디어 왕이 영비 등과 함께 회빈문으로 나와서 강화로 향하였다. 백관이 옥새를 가져다가 정비전에 받들어 바쳤다. 자, 이렇게 해서 10살 때 즉위했던 제32대 임금 우왕은 14년의 재위 기간을 마치고 강화도로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태후, 즉 공민왕비인 정비에게 임시로 맡겨진 그 옥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우왕의 후임으로 누구를 국왕에 옹립하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내막을 헤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위화도 회군 당시 원정군의 쌍두마차인 이성계와 조민수 사이에 우왕 이후의 후계 구도를 이미 설정해 놨다는 기사가 고려사 열전편 조민수전에 보입니다. 참고로 조민수는 요동 원정 당시에는 이성계보다는 오히려 더 관등이 더 높았지만 뒷날 이성계와의 권력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은 간신열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자 이성계는 영웅이 되고 패한 조민수는 사서에서 간신 취급을 당한 셈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성계가 회군하면서 다시 왕씨의 후손을 왕위에 세울 것을 조민수와 의논하였던 바 조민수도 동의했었다. 그러니까 회군 당시에 이미 이성계는 우왕을 패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계는 동문면 출신의
그 쌍성 총광부 출신의 아주 뛰어난 무예와 담력과 그런 부하 장병들을 통솔하는 영솔력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뛰어난 무장이긴 하지만 정치적 안목도 해안도 상당히 깊었던 무장 같아요. 가지고 위화도 회군할 때쯤에는 이미 자기가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최영은 제거하고 우왕과 창왕은 어떻게 패해버린다 라는 어떤 그 각본을 써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조민수가 어쩔 수 없으니까 속마음은 싫어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우왕과 창왕을 패해야 된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이성계가 그렇게 말을 하자 동의는 했던 것 같아요. 회군 당시에 이성계는 조민수에게 첫째, 회군이 성공하면 우왕을 쫓아낼 것. 둘째, 우왕의 아들인 세자가 아닌 다른 종씨를 후임 국왕으로 옹립할 것. 이 두 가지를 제의했고 조민수도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쫓겨난 우왕의 아들인 창을 왕으로서 세우느냐 아니면 다른 왕씨를 왕으로 옹립하느냐의 과정에서 단연 논쟁거리가 됐던 것은 이른바 우창 비왕설이었습니다. 우왕이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로 유배된 마당에 그의 아들 창을 왕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국왕 유고 시에 아들은 세자가 왕위를 잇는 것은 고금의 정한 이치인데 다른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자는 얘기요? 아니, 지금 세자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는 왕실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요? 우왕은 왕씨 혈통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입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인 창 역시 고려 왕실의 혈통은 아니지요. 말 조심하시오. 공민왕께서 왕실 혈통을 인정해서 왕위를 잇게 하여 옹립된 국왕이 바로 우왕인데 아무리 강화로 유배되었다 한들 어찌 혈통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이오? 이성계가 그 위화도 회군을 성공시키고 그 뚜렷한 어떤 대의 명분이 없어가지고 4대 명분론과 위민론을 내세웠었지만 그로도 부족하니까 우왕 자체를 신돈의 아들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우왕이 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민왕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짜 왕자가 아니었다라고 해버리면 왕이 아닌 사람이 그 국제 관계를 잘못 잇고 명을 범했고 백성들을 그 전쟁터 사지에 보냈고 그럼으로써 그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국제 관계를 혼선에 빠뜨리는 그런 왕이 아닌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돈의 자식으로 둔갑을 시킨 게 아닌가. 우왕이 왕이 될 때부터 공민왕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궁궐에서 태어나질 않았고 공민왕이 나중에 아들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왕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은 이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도 사실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위화도 회군이 있고 우왕을 왕위에서 몰아내게 되니까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그 의구심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우왕과 그의 아들인 창은 고려 왕실의 혈통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다라는 이른바 우창 비왕설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쪽은 아마도 이성계와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동 원정군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조민수는 향후 고려 조정의 권력 향배가 이성계 쪽으로 쏠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우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세자 창마저 내치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왕실 혈통을 찾아 임금으로 세우려는 이성계와 이성계의 그러한 계획에 반대해서 창을 자기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조민수 사이에 왕권을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바로 목은 이색입니다. 이 내용을 열전편 이색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왕 14년에 이성계는 회군한 뒤에 종실 중에서 선택하여 왕을 세우려 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민수는 창왕을 세울 것을 꾀하였다.
조민수는 당시 명망 있는 학자였던 이색의 의견을 방패막이로 쓰고자 하여 몰래 이색을 찾아갔다.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색은 그 이전에 조민수나 이성계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우왕 12년에 이색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가 되는데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색은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여 20세 미만은 응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관문화부사 조민수의 아들이 시험에 낙제하자 동지공거 염흥방이 그를 합격시키려고 이색에게 극력 청하였으나 이색은 듣지 않았다. 이색이 과거 시험관으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서 조민수의 청탁을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색은 이성계에게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있기 한 해 전인 우왕 13년에 이색은 병을 칭탁하고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중 이성계는 조그마한 집에서 생장하였는데 재상이 되자 많은 전민을 탈점하고 게다가 한꺼번에 큰 집을 3채씩이나 지었다. 또한 좌사 염흥방 역시 수탈을 일삼고 있으니 장차 나라를 그르칠 자들은 반드시 이 2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원로 문신이 바로 이색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우왕의 후계 국왕을 세우는 과정에선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앞에서 조민수가 이색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이공, 이 비상한 시국을 그저 두고 보시기만 하실 것이옵니까? 두고만 보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오? 지금 이성계의 사주를 받은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원자인 창이 아니라 다른 왕실 사람을 후계로 삼아야 한다고. 그러면 조공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니 될 말이지요. 왕위는 물러난 우왕의 원자인 창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공께서도 그것이 지당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지만 나 역시 왕위는 비록 나이가 어리다곤 하나 우왕의 원자인 창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각하네. 그런데 조민수가 창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선 배경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민수는 이인임이 자신을 천거해준 은혜를 생각하고 창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자기 의견을 반대할까 두려워서 명망 높은 유학자인 이색을 찾아갔던 것이다. 이때 이미 이인임은 제거되고 없는 상태였으나 이인임의 외사촌인 이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임의 딸이 바로 우왕의 왕비인 근비였습니다. 그런저런 이유에다 이성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서 창을 왕으로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색은 물러난 임금의 원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도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색도 전 왕의 적자를 왕에 올리는 게 예법에도 맞고 순례도 맞다. 어찌 그 반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 조민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해가지고 뜻밖에도 위화도 회군했으면은 그 모든 공은 저기 이성계에 돌아가는데 뜻밖에도 조민수가 잠시지만 권력을 잡게 되는 왕이 계승전에 있어가지고 조민수가 뭐 한 점 뭐 선수를 얻었다고 할까요? 가지고 먼저 이성계보다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성계는 닥쳤던 게 신세가 되고 말고 자기 애초 그 프로젝트대로 안 가니까 다른 왕실을 세우고 싶어 했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창왕으로 가게 되니까 잠시 이제 관망을 하게 되는 그런 정세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 고려 조정에서 이색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왕위의 승계권자가 우왕의 아들 창으로 결정되자 실망한 이성계가 조민수를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아니 조공, 이게 어찌된 일이오? 약속이 다르지 않소? 무슨 약속 말이오? 회군할 때 나하고 우왕과 세자를 다 몰아내고 다른 왕실을 추대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그야 그렇지만은 그 원자를 추대하겠다는 것은 한산군이 이미 정해놓은 방침인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야 없지 않소? 이거 참... 물론 여기에 거론된 한산군은 이색입니다. 드디어 옥새를 보관하고 있던 태후,
즉 공민왕비 정비가 드디어 창을 왕으로 옹립한다는 내용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우리 공민왕은 공손하고 조심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조상을 공경하였으며 현인을 등용하고 착한 말을 잘 들어 정사와 교화를 밝게 하였다. 명나라가 건국하자 돌아가는 정세를 명확히 알고 다른 나라에 앞서서 명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리고 신하로 자임하였다. 이에 천자가 가상히 여기며 왕의 자귀를 봉해 주었던 것이다.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 우왕이 왕위를 이어서 대국을 섬기고 백성을 안모함에 있어서 결함이 없었는데 뜻밖의 최영에게 오도되었다. 강화도로 쫓겨난 우왕은 잘못한 게 없는데 최영 때문에 명나라와의 조공책봉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창이 9살 어린아이라는 점은 정비의 교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제 세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조심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조상을 공경하며 대신에게는 예로서 대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배우는 데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할 것이며 선한 길을 가고 간언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덕 있는 원로들을 멀리 하지 말며 악동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음란한 음악과 여색을 멀리 해야 할 것이며 놀이와 사냥을 끊고 술로써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왕과 창왕이 왕통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색을 비롯한 관료들이 우왕의 아들인 창을 옹립하는 쪽으로 동의를 해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일 우왕이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인 것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우왕대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커다란 그 충격을 받는 것이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때까지 고려 왕조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던 이 고려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이 볼 때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뭔가 새로운 왕통을 만들어야 됐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이 왕이 되는 것이 옳은 거겠죠. 마침 위화도 회군에 참여한 두 그 무장 가운데 조민수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해줬고, 위화도 회군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고려의 기득권 세력, 구세력이 이 한 가지 문제에서 모두 단결을 했던 것입니다. 창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는 것은 위화도 회군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성계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됐겠죠. 조민수의 배신이야 둘째치더라도 장차 창왕을 내세워서 고려의 구세력이 힘을 회복해서 이성계의 정치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9살짜리 창이 상징적으로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조정 권력은 누가 행사했을까요? 그 당시는 창왕을 앞세우고 권력을 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또 어떤 협력해 가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큰데요. 조민수도 역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했을 수가 있고, 이 창왕의 외조부가 되는 이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임도 아마 일정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일종의 연합정권 같은 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드디어 세자 창이 왕위에 올라 첫 인사 발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죠. 전하, 여기 적힌 대로 발표를 하시옵소서. 예, 알겠습니다.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서해도, 교주도를 관장할 도통사로 조민수를 임명할 것이다. 또한 이성계는
동북면과 삭방도 그리고 강릉도의 도통사로 임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 후에 전국의 병권을 조민수와 이성계에게 나누어 맡게 했는데 그 내용이 앞에서 창왕이 발표한 바와 같습니다. 자, 얼핏 듣기에도 조민수가 병권을 관장할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그 좌군 도통사였던 조민수가 양광, 전라, 경상, 서해, 교주도의 도통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거의 3분의 1을 그 포괄하는 그냥 권력의 실세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자기 고향이었던 동북면, 그리고 고향은 아니지만 삭방 강로도의 도통사가 되어가지고 약간 협소한 지역을 맡긴 하지만 이 시기는 조민수와 이성계를 따른 무리가 거의 대등하게 동상이몽을 하면서 그 조정의 권력을 양분했던 과도기입니다. 그 조민수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창왕을 옹립하는 데 있던 거고, 반드시 병권을 관할하는 지역의 크기로 세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고 최영을 내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이성계가 주도했음을 상기할 때 조민수의 위상이 생각보다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민수가 그 이전 5도 양계 가운데 5도 지역의 군사권을 모두 장악을 하고 이성계는 양계 지역의 군사권만을 장악하는 데 그칩니다. 또 조민수와 이성계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조민수가 이성계보다 그 전부터 훨씬 더 관직이 높았었죠. 따라서 형식적으로 볼 때는 조민수가 더 우위에 있고 이것은 위화도 회군에 참여한 조민수에 대한 논공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민수는 자신의 이런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창왕을 옹립하는 데 성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화도 회군 직후의 상황은 조민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세력이 오히려 좀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회군을 주도하긴 했지만 회군 그 자체만으로 고려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성계로서는 창왕 즉위 직후의 상황이 상당히 불만스러웠겠죠. 따라서 이성계는 권력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공격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왕이 즉위한 직후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 명의의 조서가 도착한 것이죠. 남경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 명나라 사신이 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지난 2월에 명나라에 갔던... 오! 박의중이 돌아온 게로구만. 어서 들라 이르게. 박의중이 명나라 황제 명의의 조서를 지참하고 귀국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박의중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명나라에 파견됐던 것일까요? 이 사설을 앞으로 한참 넘겨서 그해 2월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당문학 곽추를 남경에 보내서 약제를 하사한 것을 살해하였다. 또한 밀직제약 박의중을 보내 찰령 이북의 땅을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찰령위를 설치해서 찰령 이북과 이서 지역을 요동에 배속시키겠다고 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니 철회해달라고 박의중을 보냈던 것이죠. 이후로 명나라가 찰령위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자 최영 등이 주축이 돼서 요동 원정을 강행했던 것이고 이어서 이성계가 주도해서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의중이 가져온 주원장의 조서를 통해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 고려를 바라보는 명나라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죠. 고려에서 올린 글에 의하면 찰령 지역의 관할 문제에 대해 조상 때부터 문주, 화주, 고주, 정주 등의 주들이 본래 고려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고려 왕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 땅이 응당 고려에 예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치로 따져서 말한다면 그 몇 개 주의 땅은 전자의 원이 통치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 명나라의 요동이 예속되어야 할 것이니 고려의 주장을 경솔하게 수긍할 수가 없다.
반드시 상세한 연구가 있고 난 후에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어떻습니까? 천령이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던 이 당시의 위압적이던 태도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려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들 가운데는 예전에 원나라가 통치했던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 문제를 슬그머니 거두어들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로 하여금 천령이 설치를 포기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제강 편찬위원과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유화도나 몇 개 섬에는 선발대가 정착을 하고 토하는 모양새는 취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명이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야, 고려가 이렇게 여차하면은 도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당황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이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여차하면은 우리에게 반발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한번 해결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그 명나라 조정에서 상당히 유화적으로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요동 정벌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은 어쨌든 간에 압록강 근처까지 와서 군사적인 시위를 한 게 그들에게 영향을 일정 부분 주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천령이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그 고려가 요동 정벌을 하게 됐던 것인데요. 아마 명으로서도 고려의 그 요동 정벌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그 반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속 고려가 위화도 회군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살펴보겠다. 이건 결국은 그 영토 문제는 고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그 결정을 한 셈이 되는데요. 명이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역시 비록 중단됐지만 최영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요동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국인 명나라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라 해서 이성계 등이 도중에 회군을 단행했고 그 책임을 물어서 최영을 숙청했죠. 그런데 바로 그 요동을 향해 출동했던 군사 시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해서 천령 지역의 영토를 지켜낼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후대 역사학자들의 이러한 평가가 최영에게 얼마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명태조 주원장의 조서는 고려가 명나라에 대해서 잘못한 점들을 지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두 번째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공납물과 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려에서 사람을 보내 공납이 곤란하다고 호소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약정했던 세공은 삭제하고 다만 세공으로 종마 50필만 바치라 하였다. 그런데 바친 말이 다 쓰지 못할 짐승들이었다. 또한 사은한다면서 예물로 보낸 말도 모두 얼룩얼룩한 잡생말이어서 행상에도 쓰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사람을 때때로 보내서 태주, 항주, 소흥, 소주 등지에 사는 우리 백성들을 꼬여서 밀탐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벌각되기도 하였다. 백성들이 수로와 육로를 공공연하게 왕래하면서 교역을 빙자하여 하층민들을 유인하고 있다. 홍무 20년 봄에는 짐이 면포와 비단을 요동에다 두고 고려와 말을 교역하여 몽골을 정벌하였다. 그때 고려의 신하들이 모두 늙고 둔한 말을 가지고 와서 교역하였다. 나는 그것을 전쟁에 쓰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고려가 의당, 상국에 바쳐야 할 세공품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있으며 교역을 빙자해서 명나라를 염탐하고 교역을 했을 때에도 불량품을 줘서 속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강제광 편찬위원의 얘기입니다. 고려에서는 금, 은, 인삼, 모시, 화문석
자기 등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값비싼 문방사우, 그리고 약재, 채색비단, 향료 그런 것들을 수입을 했어요. 그걸 맞교환을 하겠죠. 가지고 거기서 많은 고려 재상들이 마진을 남기고 이윤을 얻습니다. 그걸 황제가 모를 리가 없죠. 이걸 꾸준을 한 겁니다. 오히려 천령이 문제가 유한해져가지고 됐다 하는데 이 무역 문제 가지고 이제는 트집을 잡고 고려인들 못 믿겠다. 왜 내가 그 사무역을 언급했는데 몰래 이렇게 사무역을 하는 거냐. 관무역, 조공무역밖에 안 된다 했는데 사무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려 왕이 그 상당히 꾸중을 받는 박이중도 역시 얼굴을 붉히면서 그런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되는 거죠. 공무역으로만 교역을 해야 하는데 왜 고려에서는 백성들에게 사무역을 허락해서 문란하게 만드느냐? 주원장이 이러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명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 공무역은 곧 조공무역이죠. 이 조공무역은 조공 책봉 관계를 가진 나라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사망하고 우왕이 즉위한 이래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명나라에서는 고려 왕에 대한 책봉을 거부했던 것이죠. 군마를 조공품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쪽도 명나라였습니다. 그 대신에 북원과의 전쟁에 필요한 말을 고려로부터 사가겠다고 했던 것이죠. 곡물은 받지 않으면서 사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고려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값도 명에서 정하는 거고 사가는 수량도 명에서 정하는 거고 이런 그 명의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교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막는 이런 상태가 우왕대 내내 계속됐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명은 고려에서 뭐 금, 은, 특히 중요한 말을 자기들이 필요한 말을 조달해 갔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 그 명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그 교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역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강탈에 가까운 이런 그 교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원장은 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탐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역대 조정들이 수차에 걸쳐서 고려를 정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의 뿌리를 캐보면 모두 고려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제왕들이 남의 나라를 병합하길 좋아하고 그 영토를 탐해서 한 일은 아니었다. 요즘에 촬영 땅에 대하여 고려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탐라도에 대하여 말해보자. 이곳은 옛날 원나라 세조 때 원나라의 말 목축지가 아니었는가? 지금 우리 명나라에는 옛 원나라 황실의 자손으로서 귀순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난 기어코 원나라의 후손들을 단절시키지 않을 생각인즉 옛 원나라의 여러 왕들을 탐라 섬에다 두고 수만 명의 경비병으로 하여금 호위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명나라 절강성의 양곡을 운반해서 그들에게 보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짐은 원의 후손을 존속시키고 옛 원나라 황실의 자손들이 섬에서 한가한 세월을 보내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게 뭡니까? 가까스로 전력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이번엔 탐나를 다시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오. 원나라가 북후들을 진주시키면서 우리 탐나도가 원나라의 말사육장으로 전락한 것을 군사를 일으켜 간신히 회복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천령이 됐든 탐나가 됐든 옛날 몽골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모두 대물림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원나라 후손을 탐나로 보내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원이 망하고 명이 들어섰는데
옛 원나라 황실 후손을 자기 나라에 살게 되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탐나로 귀양을 보내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자들을 호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진주하게 하겠다. 이러면 우리 탐나를 꼼짝없이 뺏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도록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안 되지. 어떻게 다시 찾아서? 명태조는 과거 원나라가 고려에 행사했던 어떤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명이 천자국으로서 당연히 속국인 고려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천자 위엄을 빌어가지고 천자의 교화가 고려 땅에도 미치는 그런 어떤 위험을 보이고 싶어서였겠지만 한편으로는 고려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북원이 미약해져서 저 북방에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연결을 취해서 요동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말을 공급하는 그 보급 기지로서의 그 탐나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래서 탐나도에 있는 말을 바쳐라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고려하고 명하고의 외교 분쟁이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고려에서 세공으로 바쳤거나 혹은 교역을 통해 사들인 말들의 품질 문제를 가지고 주 원장이 불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기들도 원나라식으로 제주에 총관부를 설치하거나 혹은 말 사육을 감독하는 목호들을 파견해서 자기들이 직접 말을 길러 가져가겠다는 계산을 했겠죠. 이것을 그대로 명이 계승해서 계속 명의 영토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나라 황실 사람들을 이리로 보내겠다. 어떻게 보면 유배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이야기를 해오는데, 이것도 역시 고려 입장에서 볼 때는 원과의 관계에서 이 탐나 제주도에 대한 그 어떤 영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이고, 따라서 그 지역에 친원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명예 영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고려는 명예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제주도에 대한 대규모 그 군사 작전을 벌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고려의 군사작전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